오늘 밤은 나와 함께 보내자꾸나. 10년째 절개를 지키는 기녀. 예전 영광군 현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잘생기고 신분도 좋아 마을 처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양반집 교슈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에 한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여인은 미모가 빼어나기로 유명한 기녀였는데 둘은 서로 사랑하여 어느덧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우려한 선비는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죠. 하지만 애틋하던 둘의 사이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선비의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둘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죠. 내 나중에 꼭 큰 사람이 되어 너를 찾아오겠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말고 기다리거라. 소저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몸을 허락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상궁, 늦더라도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선비가 떠난 뒤 기녀는 선비와 약속한 대로 정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기녀 일을 했기에 그녀에게 하룻밤을 청하는 수많은 남자들을 멀리하고 말이죠.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한 번의 기별도 없던 선비가 영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기녀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마치 넝마를 주워 입은 듯한 거짓골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 거리를 걷고 있던 기녀의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고는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내가 아는 자네가 맞는가?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집으로 가세. 내 딸년이 10년 동안 자네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네. 선비는 오자마자 기녀의 어머니에게 떠밀려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꿈에도 그리던 그녀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선비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안기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궁,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소저 이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데 말 타고 금이 환영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몰골로 나타나길 바란 것은 아닙니다. 소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정말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에이그 이년아, 아프면 약방에 가서 맥이나 짚던가? 어머니는 기녀의 슬픈 목소리에 성을 내고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그동안 어찌 지냈는가? 어찌 지냈길래 이리 거짓 꼴을 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인가?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내 한마디 더 하겠네? 우리 딸이 자네의 이런 꼴을 보려고 10년간 절개를 지킨 줄 아는가? 왜 이제야 이런 몰골을 하고 내 딸을 찾아왔단 말인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내 빼고는 이리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다니? 내 딸의 인생 어찌할 건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리 다그친다고 뭐가 됩니까? 에이그, 저녀는 누굴 닮았길래 저리 눈을 부라리며 대드는지.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머리하고는. 기녀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는 선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선비에게 대접했죠. 며칠을 굶었던 것인지 선비는 두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걸스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말할 힘이 난 것인지 선비는 그동안에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합격한 후에 따님을 데리러 말 타고 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죠. 한데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집안의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리 거짓골을 하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기녀의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망한 건 망한 거고. 그래, 자네는 이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뭔 일이라도 해서 우리 딸을 데려가야 하지 않겠나? 그건 차차 알아봐야겠죠. 혹시 또 다시 빌어먹고 다닐 것은 아닐 테지? 어머니,
왜 남 맘속에 있는 말도 못하니? 나도 내 낭구님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어미라 그런지 10년 동안 이 꼴을 보려고 정절을 지킨 내 딸년이 더 불쌍하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나는 거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요? 이제라도 생사를 알았으니 더 이상 맘고생하지 않아도 돼서 좋기만 한데. 연병, 눈으로 콩을 까 잡수셨나? 콩각지가 껴도 단단히 끼었구나. 기녀의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는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녀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낭구님, 이따 밤에 관청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술시중을 들기로 하였는데 저를 따라 가심이 어떠한지요?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행색으로 어찌 그곳을 드나든단 말이오. 오히려 당신을 욕보이는 지신이 거절하겠소. 하지만 기녀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선비가 끝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인들과 나란히 서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하면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녀는 한사코 거절하는 선비를 데리고는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문지기들은 선비가 기녀를 모시는 하인인 줄 알고 들여보내 주었고, 선비는 기녀가 술시중을 드는 동안 하인들 틈에 서 있었죠. 선비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줄 착각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저 많은 기녀들을 끼고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는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 마누라하고 한 시즌도 못하는 놈이 뚫린 입이라고 막 씨부리는구먼. 뭐요? 지가 하는 거 봤나요? 봤어요? 어느덧 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즈음 술에 거나하게 취한 현감이 옆에 앉은 기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그동안 생각 좀 해봤느냐? 내 하룻밤 수청을 들면 너를 첩으로 삼겠다는 제안 말이다. 그리하면 내 평생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현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에 그놈 말이냐? 넌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이리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됐다. 오지도 않을 그놈은 있고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밤새도록 놀아보자꾸나. 싫습니다. 싫어? 아니 인연이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 주제를 망각하고 어찌 이 고을 현감에게 기어오르려는 것이냐? 현감은 기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기녀는 잡은 손을 뿌리치려 하였지만 힘이 센 사내의 소나기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리하더니 현감은 기녀를 자신의 쪽으로 당겨와라 가놨습니다. 기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쳤고 그러다가 그만 옆에 있던 술을 얻고 말았죠. 내년이 이 술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내년이 한 달 동안 일해도 한 잔의 값도 못 치르는 귀한 술이란 말이다. 현감은 그리 말하면서 기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엎어져 있는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죠. 얼굴이 이뻐서 그동안 내 참아줬더니 이리 기고만장해졌구나. 이 몹쓸 영 같으니라고. 여봐라. 내 나으리. 인연을 데려가 세신시키고는 방에 데려다 놓도록 하거라. 내 오늘 꼭 일을 치르고야 말겠다. 현감의 명령에 하인 둘이 와서 기녀를 데리고 가려던 찰나. 어허,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미쳐 날뛰는 자가 여기 있구나. 세상에 없어져야 할 버러지 같은 놈. 아니지. 너 같은 놈이 있으니 나 같은 놈도 먹고 사는 것이려나? 거짓골을 한 선비가 앞에 나타나 뒷짐을 지고는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현감은 어이가 없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했죠. 내가 술을 너무 마셨나? 이제 하다하다 거지 놈까지 나를 훈계하는 헛것을 보니 말이야. 이보게나 내 앞에 있는 거지 놈이 진짜가 맞는가? 헛개비 아닌가? 어이없어 하는 현감에게 옆에 있던 하인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송구스럽지만 살아있는 거지 새끼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선비가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거지 새끼라니? 이 어사님한테 거지 새끼라니? 보아하니 작은 입이 불만이어서 나한테 입 좀 찢어달라고 하는 말이렸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고는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나 주의를 애워쌌습니다. 너희 아전놈들의 농단으로 피폐함이 극에 달하였도다. 공궁하고 병들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을 귀로 틀어막고 이리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여봐라. 네! 신문은 이따 진행할 테니 눈앞에 보이는 이 자들을 포승줄에 묶어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어사는 그리 말하고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던 기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기다렸느냐? 고생 많았다. 어찌 저까지 감쪽같이 속이신답니까? 제가 난구님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압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기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차비를 불러 기녀를 방에 들이라 하였습니다. 차비의 부름에 기녀는 기쁜 마음으로 어사의 방으로 향했죠. 그러자 기뻐하며 수청을 들러 들어간 그녀를 본 다른 기녀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전현, 저거 완전 내숭이었어. 못생긴 나리들이 수청 들라 할 때는 수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젊고 잘생긴 어사가오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쁜 표정으로 들어가는 거 봐. 왜? 질투나시오. 언니도 마찬가지일 거요. 언니라고 안 그러겠수? 나라도 저리 잘생긴 나리가 수청 들라고 하면 하루, 아니 평생을 수청만 들고 살겠구만요?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마셔요.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10년 동안 못 나누었던 사랑을 밤새도록 나누었습니다. 새벽 닭이 우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어찌 본능을 거스르려 하느냐. 산에서 주워온 호랑이 새끼. 옛날 원주의 한 노승이 산에서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승은 어미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놀라 몸을 숨기고는 동태를 살폈는데 어디에도 어미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야생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약한 새끼를 버리고 간 듯 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의 새끼가 아니냐? 불쌍해서 거둔다면 나중에 사람을 잡아먹을 테니 모른 척 해야 하지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 아무리 사람에게 해로운 금수라도 이대로 두고 갈 수가 없구나. 노승은 버려진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주지스님은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온 노승을 보고는 나무라며 말했죠. 어찌하여 생명을 해치는 짐승을 데리고 왔단 말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로서 버려진 이 가여운 짐승을 놔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시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제 본성을 잊고 온순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 본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거라. 매일같이 명상과 정진을 해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번뇌의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는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저 짐승이 그게 가능할 것이라 믿는 것이냐? 주지스님의 말에 노승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지스님은 몹시 노여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둬들인 짐승을 다시 내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승에게 책임지고 잘 키우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날부터 호랑이는 스님들과 함께 절에서 지냈습니다. 노승은 호랑이에게 얼룩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서 개들과 같은 우리에 넣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피하던 개들도 어린 새끼라는 것을 알고 나니 몸을 핥아주면서 품에 안아주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얼룩배기는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또한 날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개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인지 호랑이 새끼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은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얼룩배기의 본성이 튀어나와 개들을 해친다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어느 날 상좌승이 땔감을 주우려 산에 오르려고 했는데 답답했던 건지 얼룩배기가 우리의 문을 박박 긁으며 상좌승을 쳐다보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내가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냐? 상좌승은 그리 말하면서 우리의 문을 열어 얼룩배기를 풀어줬습니다.
그래, 말동무나 하면서 같이 가자꾸나. 이제는 몸집이 제법 커진 얼룩배기를 데리고 상좌승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 땅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열심히 주웠습니다. 그러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날카로운 가지에 찔려 손에 피를 보았죠. 아무리 마음을 갈고 닦아도 약해 빠진 이 육신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구나. 승자승은 손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얼룩배기가 나타나 손의 상처를 핥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곧 녀석, 착하기도 하지. 매일같이 불경을 듣더니만 내게도 자애의 마음이 싹 튼 것이냐? 자신의 상처를 핥아주는 얼룩배기를 보고 상좌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의 상처를 핥아주던 얼룩배기의 눈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좌승은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손을 빼려고 했는데 얼룩배기가 순간 상좌승의 손을 물어 뜯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좌승은 얼룩배기의 입에서 억지로 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죠. 그는 손을 빼자마자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얼룩배기가 상좌승의 뒤에 달려들어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나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절에 도착해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상좌승의 비명을 들은 승려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밖으로 나왔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사냥하듯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무서운 호랑이를 보았죠. 모두들 그 호랑이가 얼룩배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피냄새를 맡은 호랑이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몽둥이, 도끼 등을 가져와 얼룩배기를 에워쌌죠. 얼룩배기는 수많은 승려를 보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슬슬 뒷걸음질 치더니 뒤로 돌아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주지스님은 노승을 불러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거라.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금수에게 자비를 베푼 결과이니라. 산으로 도망치는 얼룩배기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좌승을 보며 노승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벌써 일어나려 하는가? 약주 한 사발 더 하고 가시게나? 초상 치르려고 작정했슈? 요즘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난리인데 이리 해가 질 때까지 마셨다가는 호랑이 입 천장을 보며 깨어날지도 몰라요. 탁발하러 나왔다가 잠시 주막에 들린 노승은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주워와 일어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선을 위해 했던 일들이 일이 악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노승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룻밤 묵어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역시 이대로 산에 올랐다간 얼룩배기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노승은 한 초가집에 들러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합장을 하며 노승을 맞이하고는 순순히 방 한 켠을 내어주곤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다행입니다. 요즘 날이 어두워지면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호랑이에게 맥힐 뻔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나타난다는 호랑이가 그리 흉폭한 놈이요? 아휴, 말도 마이소. 고놈의 호랑이가 어찌 그리 사나운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오히려 초가집 따위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잠자는 사람들을 잡아간다 하던데 뭔 놈의 호랑이 새끼가 이리 사나운지원. 고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주인장의 말을 들은 노승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일이 된 것이냐? 얼룩배기야. 노승은 주인이 차려준 밥상을 먹고는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얼룩배기 생각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한데 잠잠하던 바깥에서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내외는 노승의 방으로 들어와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다며 혹여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재빨리 도망가라고 스님에게 말했죠.
하지만 노승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 내외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밖에는 생각했던 대로 집채만한 호랑이가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호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룩배기 아니냐? 그 말을 듣자마자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노승에게 다가가 머리를 부비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본성이 깨어났다고는 하나 어린 시절 자신을 어미같이 돌보던 노승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노승 역시 그런 얼룩배기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자승을 물고 달아난 것은 내 잘못이기는 하나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 내가 너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주제넘게 생각한 탓일 테지. 내가 본성을 감추지 못하는 금수인 것을 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너는 사람 손에서 길러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무리 짐승이라 하더라도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얼룩배기가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노승은 그동안 울분을 토해내듯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사슴이나 돼지를 먹잇감으로 삼아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분명 그리했다면 아무도 너를 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듣자 하니 포수가 운집하여 너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들었다. 아무리 내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얼룩배기는 마치 노승의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머리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서 도망치거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도 사람을 해치는 죄악을 저질렀으니 더욱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평생 반성하며 살거라. 다시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고 산짐승들이나 잡아먹으며 마치 없는 듯이 납작 엎드려 살란 말이다. 이것이 내가 입은 은혜를 갚는 마지막 방법일 것이다. 얼룩배기는 마치 노승의 말을 알아들은 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뒤를 돌아 산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노승을 향해 뒤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내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생불이 오셨다며 모두 노승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승을 대청으로 맞아 마을 사람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노승의 자비심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사람의 천성은 바꾸기 힘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정해준 성격이기에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도 그리할진데 하물며 짐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본능을 억누르고 사는 삶이 그들이 원한 삶일까요? 그리 살면 행복해 할까요? 저희 딸과 결혼하는 게 어떨런지요? 사위가 된 시아버지. 옛날 작은 마을에 외동 아들을 둔 부유한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혼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젖먹이 아들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호라비는 어렵게 젖동량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어느새 아들은 장성하여 착하고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심성이 무척이나 고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렸죠. 그러고는 혹여 몸이 아프진 않은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지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시아버지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며 편히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생활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남편이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 그만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호라비는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고 남은 아들마저 데려간 세상이 무척이나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못된 생각도 해보았죠. 하지만 며느리 생각에 차마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해주는 착한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흐르는 시간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자신의 아니보다 시아버지의 건강을 더 걱정하던 며느리 덕분에 그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며느리를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며 아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 여기며 효도했죠. 그렇게 둘이 같이 산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젊음과 미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 몰래 중매쟁이를 통해 재취 자리를 알아본 다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 젊음이 아깝다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내 재혼 자리를 알아봤는데 마침 건너 마을의 딸과 함께 사는 호라비가 있다는구나.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가면 어떻겠니?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한사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비록 피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버님을 저희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지언데 어찌 아버님을 혼자 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도 알지 않느냐? 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살다가는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한시라도 젊을 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나도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니 하는 말이다. 시아버지는 딸 같은 며느리 없이 혼자 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결국 시아버지를 떠나 건너 마을 남자와 재혼하기로 했죠. 이윽고 며느리가 떠나기 전날이 되자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땅 100평을 선물로 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본 며느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잘 살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이웃 마을 호라비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듣던 대로 착하고 성실했고 외모 또한 준수했죠. 그리고 그의 딸 역시 새로운 며느리를 어머니로 여기며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행복함에 시아버지를 잊고 지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고 온 시아버지가 밥은 잘 잡수고 계시는지 잠자리는 편안하신지 궁금해지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 아내의 안색을 살피고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는가? 항상 꽃 같던 얼굴에 그늘이 져 있구먼. 서방님, 사실 두고 온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혼자 사시는데 밥이나 잘 잡수고 계실지,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요. 거참, 얘기를 들으니 나도 가슴이 먹먹하구먼. 어서 빨리 좋은 짝을 찾아드려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구먼. 그러게요.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그녀는 시아버지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시간만 흘러갔고 그럴수록 걱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는 수양딸의 뒷모습을 보고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우리 딸도 마땅한 혼처 자리가 나오지 않아 이미 혼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는 말인데 우리 딸을 예전 저희 시아버지께 시집 보내면 어떨까 해서요. 뭐시여? 내 딸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이미 혼기가 지났고 앞으로 좋은 혼처 자리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참에 예전 저희 시아버지께 시집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소. 어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그 알지도 못하는 노인에게 시집을 보낸단 말이오? 당신 의붓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요? 아닙니다. 만약 서방님이 그분을 직접 만나보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어진 마음과 착한 성품은 며느리였던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 딸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요. 거기다가 그분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랍니다.
그러니 딸 아이가 괜히 이상한 집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리 생각한다면 내 당신을 믿고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소. 남편은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닷대가 있는 법. 때문에 혼기가 지났는데도 혼처 자리가 들어오지 않아 걱정인 것을 내 다 안다. 한데 마침 너에게 좋은 자리가 하나 생겨서 너의 의중을 알아보려 불렀다. 혼처 자리보다는 재취 자리라 해야 맞겠다만. 대신 인품이 훌륭하고 재물도 넉넉하다고 하는구나.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분은 어디 사는 누구인가요? 사실 그분은 내 새어머니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네? 새어머니의 시아버지라고요? 그래, 내 새어머니의 말로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외모도 준수, 재물도 넉넉하다고 하시는구나. 어떠하느냐? 좀 관심이 생기느냐? 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혼기가 지난 나이고 더 이상 마땅한 혼처 자리도 나타나지 않는 처지라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말한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는 말도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 길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해 준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도 당신을 걱정해 의붓딸과 재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딸 같던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시아버지는 그녀의 수양딸과 재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되는 이 요상한 혼인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 둘은 처음 보는 모습에 서로 서먹서먹해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입장이 바뀐 탓에 호칭에 관한 문제도 있었죠. 또한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장모님이라 불러야 했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존칭을 써가며 예를 다하니 생각보다 큰 잡음 없이 결혼 생활을 순탄히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하여 결국 시아버지와 결혼한 의붓딸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사위되고 며느리가 장모된 이야기는 혼인설화의 한 유형입니다. 이 설화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재혼으로 두 사람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 재미있는 점이죠. 확실히 예전 사람들의 절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 파격적인 결혼을 이루어지게 한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피부가 왜 이리 거친지요? 여우를 사랑한 효자. 옛날의 효성이 지극한 덕춘이란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죠. 마을 청년들은 착하고 어리숙하기만 한 덕춘이를 놀려댔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청년들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문디 자식, 언제까지 이렇게 살 끼가? 니도 빨리 결혼해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딱 낳아가 옴니한테 안겨드려야 하지 않겠나? 지도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요. 하지만 이런 가난한 집에 누가 시집이나 온대요? 막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한 가지 꾀를 냈다 아이가. 그것이 길장가랍고 순번을 정의 길에서 마주치는 여인에게 장가를 가는 것이다. 어떠노? 덕춘이는 청년들이 말하는 길장가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선앙고개라는 곳에 가기로 했죠. 선앙고개에 도착하자 덕춘이를 비롯한 청년들은 풀숲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밀고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가시나는 내 거다. 침 발라놨다 아이가. 그러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리 말하신다면 전 두 번째 지나가는 여자요. 그리하여 결국 덕춘이가 장가들 여인은 세 번째 지나가는 여자가 되었죠. 마을 청년들과 덕춘이는 선앙고개 근처에 숨어서 길 가는 여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데 첫 번째로 선앙고개를 넘는 여자는 할머니였습니다. 마, 재수도 억수로 없네. 어머니를 둘이나 모시고 살라는 말인가? 형님이라 불리는 청년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넘은 사람은 조그마한 여자아이였는데 나이가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였죠. 참나, 저는 부인이 아니라 딸이군요. 애 하나 더 키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개를 넘은 사람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여인을 본 청년들은 깔깔대며 웃으며 덕춘이에게 말했죠. 네가 가장 예쁜 가스나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한턱 써야 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설마 처음 보는 가스나에게 장가간다는 말을 네 진짜로 믿었나? 그냥 우리끼리 장난친 거 아이가? 마, 이 놀이는 말이다. 순서를 골라 예쁜 가스나가 걸린 놈이 한턱 내는 놀이인기라. 알겠지? 알겠어요. 덕춘이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처지에 남의 술값을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덕춘이는 술값을 어찌 마련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덕춘은 산짐승이 내려온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죠. 한데 아까 선앙고개에서 봤던 여인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를 거두어 도련님 댁에서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덕춘이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슬그머니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죠.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뉘신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딱해 보이니 당분간 울집에서 지내셔요. 그 날부터 처녀는 덕춘이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술을 부렸는지 처녀는 먹을 게 하나도 없던 덕춘이네 주방에서 뚝딱뚝딱거리더니 새하얀 쌀밥과 여러 가지 맛있는 고기 반찬들을 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진수성찬의 덕춘이와 어머니는 놀라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났대요? 먹고 죽을래도 없던 집구석인데 설마 훔쳐온 건 아니겠죠? 그러자 처녀는 자신이 도망쳐 나올 때 가져온 돈으로 상을 차린 거라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텅텅 비어있는 덕춘이네 빈 곳간을 하루 만에 곡식들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을 덕춘이는 또 처녀에게 물어보았고 그녀는 역시나 갖고 있던 돈으로 곡식을 사서 채워놓은 것이라고 말했죠. 둘이 함께 산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모든 남녀 간의 사이가 그렇듯 같이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정분이 나기 마련이죠. 덕춘이와 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녀의 예쁜 얼굴과 착한 마음씨에 반한 덕춘이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처녀는 허락했죠. 그리하여 둘은 뒷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거사를 치르려고 하였죠. 덕춘이는 불을 끄고 처녀의 알몸을 열심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끄러워야 할 피부가 몹시나 까끌까끌했죠. 마치 동물의 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춘이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털이 많으면 미인이라 했죠. 역시나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 날부터 둘은 부부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시작했어야 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인이 오고 나서 갑자기 부유해진 덕춘이네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이었죠. 아따야, 저 여인이 오고 나서부터 집구석이 활짝 펴버렸구마잉. 이상하지 않소? 지나치게 새하얀 피부와 이 세상의 미모가 아닌 듯한 얼굴. 아니, 막말로 그런 여인이 저 착하기만 한 바보가 뭐가 좋다고 같이 살겠소. 분명 멍청한 놈을 꼬드겨 간을 빼먹으려는 배겨우가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덕춘이와 결혼한 여인이 100년 묵은 여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덕춘이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덕춘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우였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한 여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덕춘아제, 그녀가 여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다. 내 지나가는 스님에게 들은 긴데 여우가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겠나?
그러니 나를 잡아 썩은 고기를 언니 머리맡에 놓아두는 기다. 분명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썩은 고기를 내다 버리겠지. 하지만 배겨우라면 필시 그것을 맛있게 먹어버릴 기다.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에 지친 덕춘이는 어느 보름날 밤에 썩은 고기를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 안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털이 새하얀 여우가 썩은 고기를 개걸스레 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덕춘은 매우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덕춘이의 모습을 본 여인은, 아니 여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인적이 없는 깊은 산중에서 100년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 수도한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름달이 지는 새벽까지 당신 간을 먹어야 사람이 되고, 그때까지 간을 먹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여우는 그리 말하면서 덕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덕춘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는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간을 기꺼이 줄 수 있슈. 보리밥만 먹던 지에게 쌀밥을, 고기의 맛을 알게 해줘서 진정으로 고맙구만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살았던 나에게 여자와의 정을 가르쳐 주어 감사하구만요. 그러니 사람이 되어서도 나를 잊지 말고 부디 잘 사시길 빌겠슈. 덕춘이의 말을 들은 여우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침 밖에는 털이 노란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새하얀 여우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그놈의 간을 빼먹어야지.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사람의 간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을 테지. 그러자 흰 여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안 됩니다. 그분만은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제 서방님이십니다. 여우가 서방이 어디 있다고 그리 말하느냐? 비켜라! 내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저놈의 간을 빼내어 너에게 먹여주지. 그리고 평생 함께 하자꾸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두 여우는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예리하게 벼린 발톱으로 서로를 핥히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물어뜯고 싸우다가 결국 흰 여우가 힘이 다했는지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노란 여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녘이 밝아오자 덕춘이는 밖으로 나간 흰 여우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피범벅이 되어 풀숲에 쓰러져 있던 여우를 발견했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우를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어주며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당신 때문에 행복했시유. 내게 당신이 해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지 못해서 한이 되는구만요. 그러니 부디 다음 생에는 내 아내로 태어나 주시오. 그러면 그때 못 갚은 은혜를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겠시오. 덕춘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녀와의 추억이 서려 있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사랑을 위해 목숨마저도 내놓았던 덕춘이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여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화에서 알 수 있듯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절을 지켜 얻다 써먹는단 말이오. 열려라 소문난 과부. 예전 마을에 얼굴이 예쁜 과부가 살았습니다. 미인에다가 혼자 사는 과부여서 그런지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과부는 남편을 잃고는 평생 정절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한 터라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을 무시하며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본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연려가 나타났다며 반가워했죠. 그녀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 여기는 게 좋았던 건지 기나긴 밤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을 때면 자신을 열렬하며 받들어주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버티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호라비가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꽤나 반반하고 말솜씨가 좋아 여자 꽤나 울렸을 것 같은 선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 마을에서 부인과 사별한 뒤 유부녀와 놀아나다 걸려 이 마을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물 맑고 경치도 좋고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니 이곳이 지상낙원 아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아름다운 꽃을 꺾어 선물해줄 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제 버릇해 못 준다고 여자를 밝히는 호라비는 이 마을에서도 얼굴이 예쁜 여자를 꼬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에는 얼굴이 고운 처녀가 몇몇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차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호라비는 시장에 나갔다가 열려라 불리는 얼굴이 예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구름을 뜯어먹고 이슬을 마시면서 사시나. 백옥 같은 피부하며 오똑 솟은 코, 하늘하늘 날아갈 것 같은 몸매까지 마치 황진이가 다시 태어난 것 같구나. 호라비는 과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대낮에 외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큰 실례였기에 옆에 있는 사내에게 대신 물었죠. 이보게, 내 말 좀 물음세. 저기 저 행상 옆을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아는가? 아, 저분이요? 저분은 저 큰 감나무 집에 사는 과부인데 얼굴이 예뻐서 많은 남정네들이 추근대는 분이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소문난 연료라서 그 잘생기고 돈 많은 남정네들을 다 뿌리치고는 혼자 사셔요. 왜, 관심이시오? 당연하지. 고자가 아니라면 모를까. 아셔요. 선비님도 잘못 들이댔다가는 마음고생만 하고 본전도 못 찾을 거요. 호라비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과부를 어찌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열려라 소문난 것을 보면 그만큼 정절을 중히 여기는 여인이겠지. 그리고 그만큼 열려라 소문이 났으니 마을 사람들의 눈치도 엄청 신경 쓸 테고 말이야.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열려답지 않은 행동거지를 들킨다면 어찌 되려나? 다음 날 호라비는 시장으로 가서 어제 얘기를 나눈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2냥을 주겠다며 사내를 설득했죠. 사내 역시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꽁돈이 생기는 것이니 마다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 청년은 과부의 집으로 가서 안방문에 대고 다짜고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수댁, 오늘 급히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소 좀 빌려가겠시오. 그러자 집안에서 잠이 덜 깬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새벽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나도 이따 밭갈러 나가야 하니 다음에 빌려가거라. 과부가 그리 말하자 청년은 잘 못 들은 척하고는 과부에게 말했죠. 마음도 참 넓으시구만요. 고마워요. 그럼 일 끝나자마자 잽싸게 다시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청년은 외양간에 묶어놨던 소를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절했음에도 다짜고짜 소를 빌려간다는 청년의 말에 과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의 소를 가지고 집을 나서는 청년의 옷소매를 부여잡고는 말했습니다. 아니 귓구멍에 못 박았느냐? 내 오늘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나는 분명 과수댁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걸로 들으시오. 두 남녀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호라비는 순간 틈을 타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죠. 서로를 향한 막말과 고함이 오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여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 부끄러울 만도 했지만 분노에 눈이 멀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빌려가도 된다면서요. 제가 옆집에 방귀 소리도 알아맞출 정도로 귀가 좋은 놈인데 어찌 잘못 들었다고 자꾸만 우기셔요? 이 상놈의 자식이 내 이 두 손으로 내 놈의 명주를 끊어주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맞다고 말하는 두 사람의 싸움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재미있는 것은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과부집의 방문이 열리더니 속옷만 입은 호라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보자 하니까 어찌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분명 내 옆에서 똑똑히 들었다.
오늘 밭갈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빌려가라고.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내가 증인이다 이놈아. 과부의 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호라비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평생 절개를 지키며 산다 카더만 어찌 남자를 끌어들였노? 완전 내숭아이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부뚜막이 아니라 남자를 올라탔네. 올라탔어. 마을 사람들은 호라비와 과부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부는 거의 헐벗고 있었고 호라비는 속옷만 입은 채 열렬하고 소문난 과부의 집에서 나왔으니 그럴 만도 했죠. 과부는 순간 니시길래 제 방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 그리하면 됩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처음 봤다는 과부의 말을 믿지 않았죠. 분명 과부의 집에서 호라비가 윗옷을 벗은 채로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떤 바보가 그녀의 말을 믿을까요? 호라비가 나오자 사내는 갑자기 공손해지더니 소의 고삐를 과부에게 주고는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착각했나 보네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싸움이 끝나자 하나 둘씩 흩어져 제 갈 길을 갔죠.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과부는 자신의 집에서 나온 호라비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개짓을 했어가지고 저를 마을의 몹쓸년으로 만듭니까? 이보시오.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분명 처음에는 절개를 지키는 자신의 모습이 좋았고 그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좋았겠지. 근데 보시오. 별것 아닌 오해로도 일이 쉽게 돌아서는 게 사람이고 인간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존경 어린 눈빛을 보려고 일이 힘들게 살았냔 말이오. 왜 남들 눈치 보느라 외로운 밤 허벅지를 찔러가며 그리 참고 지냈냔 말이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겠소? 호라비의 달변에 과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결심한 듯 말을 꺼냈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미 마을에는 환양년이라 소문났을 테고 더 이상 지켜야 할 정절도 없으니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 살아가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당신이 저를 평생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내시지요. 그리고 밤일도 저와 같이 하셔야 할 겁니다. 내 그 말을 기다렸소.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려. 그럽시다. 오늘부터 그리 합시다. 그 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죠. 더 이상 남 신경 쓰며 살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기로 마음먹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가시죠. 거상이 사랑한 기생. 예전 평양에 모란이란 기생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재주와 미모가 출중하여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굴었고 모라는 그런 남자들에게 비싼 장신구나 예쁜 비단옷 등을 받아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이 씨라는 사람이 모란이 사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한양으로 내다 팔 물건을 살피러 온 것이었는데 하필 모란이 사는 곳 옆에 있는 주막에 머물게 되었죠. 그리하여 모란은 일하러 가다가 주막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이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입은 옷을 보니 귀한 집 아들이거나 돈 좀 만지는 장사치 같은데 한번 들이대 볼까나? 모란은 이 씨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수수한 옷차림으로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죠. 하지만 아무리 수수하게 입었다고는 하나 그녀의 뛰어난 외모는 감출 수 없었고 마침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있던 이 씨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니, 전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 보는구나. 보기만 했는데도 내 심장이 이리 두근두근 거리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이 씨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소저,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상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일이 있어 이 주막에 며칠째 머물고 있는데 매일같이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말하는 법도 잊어버릴 뻔했지 뭡니까. 한데 저와 마찬가지로 홀로 밥을 먹고 있는 소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한달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소저의 옆에 앉아 말동무나하며 수저를 떠도 되겠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잘생긴 선비님은 언제든 환영이랍니다. 이윽고 국밥이 나오고 모라는 이것도 인연인데 이 씨에게 술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말한 뒤 주모에게 술상을 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전국을 돌아다니시려면 보통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겠습니다. 어쩐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서 그런지 체격이 아주 다부져 보이세요. 물론이죠. 매일같이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니 체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러게요. 다리도 아주 튼실해 보이십니다. 밤일은 아주 잘하시겠어요. 이 씨는 갑작스런 모란의 말에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쪽 체력은 아주 자신이 있지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한양 병강세였겠습니까? 설마요. 처음 보는 사이라고 그리 거짓을 고하시면 소저 실망합니다. 아니, 속고만 살았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지요. 그런데 상을 보니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은 바로 지척에 있답니다. 거듭 교태스런 말로 유혹하는 모란에 이 씨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나와 그녀를 따라 집으로 갔죠. 방에 들어가니 휘황찬란한 장신구들과 형형색색의 비단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것들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리 귀한 선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모라는 옷을 벗었습니다. 찰랑거리는 검은 머리는 백옥같이 흰 피부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또한 몸매는 어찌 그리 좋은지 마치 솜씨 좋은 장인이 빚어낸 도자기 같았죠. 이 씨는 모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도 옷을 벗고는 그녀를 힘껏 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가 되어 밤이 새도록 운우지정을 나누었죠. 며칠 후 이 씨는 숙소를 아예 모란의 거처로 옮겼습니다. 모란의 여종은 매 끼니마다 진수성찬에 버금가는 음식들을 마련하여 이 씨의 입을 즐겁게 하였는데 낮에는 음식들 때문에 행복했고 밤에는 모란이 때문에 행복하니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한데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이 씨가 모란을 안으려고 하자 그녀는 완강히 거부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이 씨가 물었죠.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서방님,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무개 나으리가 제가 아는 여인에게 금비녀와 비단옷을 사주었지 뭡니까? 오늘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비녀와 비단옷을 보는데 어찌 그리 곱던지. 그 영롱한 빛이 잊혀지지 않아 정신이 사나워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달려와 말했어야지. 내 나름 한양에서 유명한 거상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사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돼요. 그러자 모란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저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찌 그런 헛된 돈을 함부로 쓰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씨가 노하여 말했죠. 어찌 헛된 돈이라 생각하시오. 자네에게 쓰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당신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까지 말이오. 서방님, 어찌 그리 감동적인 말을 하십니까? 이 모란, 너무 감동하여 눈물이 소매가락을 적시겠습니다. 모라는 그리 말하더니 이 씨에게 와락 안겼고 둘은 또 한 몸이 되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모란의 집은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비롯하여 비단 옷과 꽃신, 본접시와 연지첩 등의 다양한 물건들로 집안이 가득 찼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이 씨가 사준 선물들이었죠. 어느 날 하루는 장사꾼이 모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짐 보따리에서 아름다운 구름무늬 비단을 내놓았는데 이 씨는 모란에게 그 비단을 사주려고 하였죠. 그런데 모란은 거짓으로 말리는 체하며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미 서방님에게 받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답니다.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굳이 이 비싸고 예쁜 비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여종이 말했습니다. 애기씨, 물론 산더미처럼 많은 비단이 있는 게 사실이지예. 헌데 이처럼 독특한 구름무늬의 비단은 없지 않으십니까? 이것마, 촉감도 부들부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비단과는 차원이 다른 기라예. 인연이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서방님이 요즘에 돈을 많이 써서 힘드신 것 같은데 내년까지 옆에서 부채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보시오. 그깟 비단이 얼마나 한다고 장돌뱅이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기는 것이오. 내 이까짓 비단쯤은 사줄 여력이 차고도 넘치오. 이 씨는 그리 말하고 장사꾼이 가져온 비단의 값을 치르고는 모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방님, 자꾸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소저, 요즘 가뜩이나 주위에서 돈 많은 호구 하나 물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심란한데 이리 하시면 그 소문들이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처 죽일 놈들을 봤나. 그 더러운 혀는 필시 죽어서 염라대왕 학문이나 할트라고 갖고 태어난 것일게요. 그리고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몇 명인데 난 그리 쉽게 호구 잡힐 사람은 아니라오. 그러니 남들의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서방님. 서방님이야말로 자신의 여인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 아니십니까? 호구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껄껄껄하며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물건값을 치르려고 가져왔던 이 씨의 돈은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가 와도 예전처럼 선뜻 물건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씨의 행동을 본 모라는 밖으로 나가 여종에게 속닥거리며 무엇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밤새 이 씨에게 봉사하여 힘을 다 빼놓은 모라는 여종과 함께 이 씨에게 받은 물건들을 챙겨 떠났습니다. 여자가 들기 힘든 무거운 비단은 박물장수가 지게를 이용해 짊어지고 떠났죠. 박물장수도 한패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해가 높이 떴을 즈음 일어난 이 씨는 모란과 여종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리고 허탈함이 분노로 바뀌고 또 슬픔으로 바뀌자 그는 마당과 나무에 목을 메어 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웃집 노파가 찾아와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그 여인네는 평양의 유명한 기생 모란이라 하는데 당신에게 한 일은 기생들이 늘 저지르는 작태라오.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그대는 진실로 깨닫지 못하셨소. 매일 아침 여종과 귓속말을 하였던 것은 재물을 탈취 후 몰래 밤 도망을 하자고 공모하던 것이었고 물건을 팔러 온 장돌뱅이는 기생의 기둥서방이었소. 당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오. 많은 사내들이 여색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게 부지기수지. 내가 본 것만 몇 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자들은 당신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소. 오히려 그 폐악질을 교훈 삼아 악착같이 살아갔지. 내 말린다고 듣지는 않겠지만 부디 당신도 그들처럼 악착같이 생을 이어갔으면 좋겠소. 이 씨는 노파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전당포에 맡기고는 그 돈을 여비 삼아 고향으로 돌아갔죠. 다행히도 고향에는 어느 정도의 돈과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종잣돈 삼아 다시금 장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놈이 뭔들 못하겠냐는 각오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죠. 그리 몇 년이 흐르고 이 씨는 예전에 모란에게 잃었던 돈보다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니 더 이상 과거 모란에게 당했던 일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죠. 물론 돈을 벌자 많은 기생들이 돈 냄새를 맡고 이 씨에게 추근댔지만 이 씨는 더 이상 기생에게 노란하지 않았고 후에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인 외에는 어떤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첩도 두지 않았고요.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